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냉정했고 소은은 그 틈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고아원 문을 나섰을 땐 마치 세상이 환영해 줄 알았다. 19의 햇살은 반짝였고 발밑의 그림자는 가볍게 느껴졌고 이제부터 나만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은 희망에 잠깐 취하기도 했는데 현실은 예상보다 무거웠고 훨씬 더 날카로웠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하루 만에 잘렸고 식당에서의 서빙은 하루 종일 웃고 굽신거려야 하는 게 낯설었다. 몇 번의 이력서가 돌아오지 않는 답장으로 돌아올 무렵 소은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친 발걸음은 별다른 목적지도 없이 떠돌다. 그날 모텔 앞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은 종이 하나에 멈춰섰다. 직원 모집, 숙식 제공, 청소 및 관리 업무. 숙식 제공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선 채 오랫동안 그 말을 되뇌었다. 쉴 곳이 있다는 건 소은에게 가장 절실한 단어였다. 당장 다음 달에 어디서 잘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서 숙식 제공이라는 말은 거의 기적 같았고 그래서 모텔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조심스럽긴 했지만 망설임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다음 날 이력서 하나 들고 모텔을 찾아간 소은은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주춤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라디오 소리와 함께 낮은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들어오세요. 도어락도 초인종도 없이 열린 그 문 안에는 어깨가 넓고 이마 위로 머리를 넘긴 사내가 서 있었다. 사무적인 표정인 듯하면서도 낯설게 따뜻한 눈빛. 현도는 오래 묵은 차분함 같은 느낌을 풍겼다.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겁나지 않겠다 소은은 그렇게 생각했다. 면접 보러 왔어요. 전단지 보고요. 이력서는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A4 한 장을 내밀었고 현도는 대충 한번 훑어본 뒤 의자 하나를 손바닥으로 가리켰다. 주말에도 일해요? 손님 많은 날엔 그럴 수도 있죠. 대신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해드릴게요. 숙식 제공이고 직원 숙소 따로 있어요. 일은 오전 청소랑 오후 정리 위주인데 어렵진 않아요. 힘만 안 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힘이 들죠. 청소라는 게 다리도 많이 쓰고 허리도 많이 굽혀야 하니까. 그 대신 월급은 정직하게 드려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혼자 일하나요? 낮엔 저도 있어요. 밤엔 야간 직원이 따로 있긴 한데 청소는 낮에 끝내니까 부담 없을 거예요. 소은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갑자기 어깨 위에 짐이 반쯤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몸을 눌러오던 불안이 조금은 누그러졌고 이 사람이라면 갑자기 소리 지르지도 거칠게 대하지도 않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할래요? 방 하나 정리하면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할 수 있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소은은 잠시 당황한 듯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먼저 밥부터 먹어요. 일은 그 다음에. 굶은 상태로 보면 다 힘들어 보여요. 작은 배려 하나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찮지 않은 날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소은은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현도가 문턱에 두고 간 김밥 한 줄과 캔음료를 발견했고 그 사소한 한 끼가 이상하게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니까 그날부터였다. 모텔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건 그리고 현도라는 이름이 단지 사장님이 아닌 누군가의 온기로 남기 시작한 건 모텔이라는 공간은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운 장소였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 낯설은 묘하게 편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소은은 이불을 걷어내고 시트를 벗기고 땀을 닦으며 욕실 바닥을 닦는 일상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큰 안도감이었다. 특히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지친 몸보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현도는 소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무심하지도 않았다. 일의 방식에 있어선 분명했고 사소한 실수는 웃으며 넘어갔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말투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온도가 있었다. 수건은 3번 털고 개면 주름 안 져요. 너무 힘주지 말고
자국 안 생기게. 해보죠. 네, 해볼게요. 소은이 몇 번 수건을 접는 사이 현도는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다가 그녀의 손끝을 가볍게 잡았다. 놀라진 않았지만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이쪽을 먼저 맞춰야 선이 가지런해져요. 습관되면 더 쉬워져요. 그 손은 따뜻했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불편한 의도가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 소은은 손끝이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치 스스로가 낯설어지는 느낌. 직원 숙소는 어떤가요? 불편한 건 없고요? 혼자 자는 방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늑해요. 햇볕도 들고요. 그 방 예전에 내가 몇 달 잠깐 썼던 방이에요. 오래 비워뒀었죠. 사장님도 직원 숙소에서요? 그땐 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할 땐 그냥 관리인이었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 모텔 오랫동안 운영하신 거네요. 이 동네선 꽤 오래됐죠. 구조도 낡았고 가구도 다 옛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고치고 바꾸면서 계속 살려놓고 있죠. 묘하게 정도 들어서 그는 정을 이야기했고 소은은 그 말에 문득 멍해졌다.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떤 것에 정을 붙인 적이 있었던가. 사람이든 공간이든 무언가를 아낄 만큼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곳이 있었던가. 식사 시간은 정해진 건 없었다. 청소를 마치고 내려가면 항상 간단한 국과 반찬이 식지 않도록 뚜껑이 덮인 채 남겨져 있었다. 때론 김치볶음이었고 때론 계란찜이나 고등어 조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둔다는 그 사실이 가장 특별하게 느껴졌다. 오늘 밥 조금 더 했어요. 저녁 일찍 끝나면 같이 먹을래요? 현도의 제안은 일처럼 들리지 않았다. 같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작게 부서지듯 떨어졌다. 네, 좋아요. 맛있는 거 해주실 건가요? 기대는 금물이에요. 라면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장님이 끓이는 라면이니까 특별할 것 같은데요. 그가 웃었고 소은도 따라 웃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오래간만에 웃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당황했다. 그 웃음 끝에서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말았을 때 소은은 알아차렸다. 이 공간에 이 사람에게 자신이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청소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 그녀는 잠시 숙소 앞에 멈춰 섰다. 낡은 복도, 삐걱이는 문짝, 흐릿한 전구 불빛.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게 낯설게 따뜻해 보였다. 아마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소은은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듯했다. 비가 그치지 않는 하루였다. 유리창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검은 구름은 하늘 전체를 장악해 아침인지 저녁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었다. 오전 내내 바닥 청소와 침구 교체로 지친 소은은 마지막 방에 들고 들어야 할 정수기 물통 앞에서 멈춰 섰다. 팔 힘은 다 빠졌고 허리는 반쯤 접힌 채였는데 정수기 위에 올려야 하는 18리터짜리 물통은 그 존재만으로도 벽처럼 느껴졌다. 억지로 끌어안고 옮기려던 찰나 균형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렸고 소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때 잡아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팔이 허리를 휘감더니 등 뒤로 확 당겨졌다. 눈앞에 물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퍽 소리를 내고 넘어졌다. 괜찮아? 그 목소리는 익숙했고 허리를 감싼 팔도 익숙했다. 현도였다. 그의 셔츠가 젖어 있었고 물기가 흐르는 바닥 위로 그의 손등이 흘처럼 묻었다. 소은은 숨을 골랐다. 죄송해요. 저 혼자 할 수 있었는데 괜히 혼자 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데. 너 이거 들다 허리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는 소은이 들려던 물통을 한 손으로 들고 쉽게 정수기에 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은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단단한 팔뚝, 진지한 눈빛, 젖은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이마. 그렇게 가까이서 현도를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저녁 근무를 마친 소은은 사장실 앞에 서 있었다. 소은은 아직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현도가 문을 열며 말했다. 그냥 사장실에서 자고 가. 여기서요? 그래.
어차피 난 방 하나 남겨놨어. 소은이 쓸 수 있게. 저 때문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는 웃으며 말했고 그 말에 소은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방은 따뜻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소은을 위한 새 이불과 수건이 놓여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비는 여전히 굵었고 한기가 유리창을 타고 느껴졌다. 그러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소은은 놀라며 문을 열었다. 아까 물통 옮기다 팔이 삐끗했단 말이야. 파스 좀 줄래? 소은은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내밀었고 현도는 파스를 어깨에 붙이며 인상을 찡그렸다. 이건 내가 좀 붙여줄래? 오른쪽은 잘 안 돼. 주저하다가 소은은 파스를 들고 그의 등 뒤에 섰다. 셔츠를 벗은 그의 어깨는 단단했고 그녀의 손끝이 닿자 현도는 살짝 몸을 움츠렸다. 아, 차갑다. 죄송해요. 금방 붙일게요. 파스를 다 붙이고 나서도 소은은 물러나지 못했다.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탓에 손끝이 멈춘 그 자리에 마음까지 놓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은아. 네. 가끔 널 보면 꼭 이 방에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내가 이 공간을 너무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소은은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다가오며 손끝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말했다. 나 해도 돼. 그 말이 떨어지자 소은은 마주보던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울리던 수많은 생각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감각이 그의 손끝으로, 숨결로, 체온으로 몰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장실 안의 좁은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세상의 소음은 모두 그 방문 바깥에 놓여있는 듯 고요했다. 소은은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이토록 안정감 있게 다가온 것도, 그렇게 부드럽게 자신을 안아주는 것도. 그가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소은은 자신의 마음 한편에 있던 낯선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새벽녘 창문을 타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 아래 현도는 소은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잘 자. 내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거 없어. 소은은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 밤은 둘 사이의 모든 거리와 경계를 허문 첫 번째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소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모텔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침구를 대고 욕실을 닦고 손님이 나간 객실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지내는 동안에도 어색함이나 흔들림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 너무 조용한 태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다고 말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연서의 눈에만큼은 어설프게 보였다. 야, 소은아.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소은은 고개를 들었다.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네. 아니, 얼굴에 자꾸 웃음이 붙어 있길래. 연서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그런 시선을 읽은 소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비가 그치니까 좀 살 것 같아서요. 그래. 나는 아직도 습해서 짜증만 나더라. 연서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날카롭게 쓱 긁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은의 태도만이 아니었다. 문제는 현도였다. 그는 이전보다 자주 소은을 챙겼다. 직원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물류 정리 중에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도 꼭 소은 쪽으로 눈길이 가는 장면이 눈에 밟혔다. 특히 지난 주말. 소은 씨, 이거 무거울 텐데요. 제가 들게요. 괜찮아요, 사장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손목 나가면 일 못하잖아요. 잠깐만 줘봐요. 그 짧은 장면. 평소였다면 현도는 그런 일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연서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 소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용히 물었다. 소은 씨랑 요즘 좀 친하신 것 같네. 현도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챙기는 게 이상한가? 당연하진 않죠. 늘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으니까요. 그 말에 현도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잠깐의 정적에서 연서는 확신을 얻었다. 이 남자의 시선이,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소은이라는 것을. 다음 날 연서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 소은과 단둘이 주방에서 마주쳤다. 컵을 씻고 있는 소은의 옆에 서서 연서는 무심한 척 말을 걸었다. 여기 오래 있다 보면 나름 규칙이 생겨. 말하지 않아도 다들 눈치껏 지키는 선 같은 거. 소은은 컵을 헹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별말은 아니고. 그냥 괜히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너무 깊게 믿지 말라는 거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서의 눈빛은 담담했고 말투는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소은은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컵을 헹구며 말했다. 연서 언니는 저를 그렇게 안 좋게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러곤 연서는 컵을 받아들고 물기를 털었다. 이런 데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야 오래 버티거든. 소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날 밤의 침묵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연서가 느낀 기류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건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오래된 서늘함에서 온 경고였다. 연서가 친정에 다녀오느라 하루 자리를 비운 날이었다. 오전엔 평소처럼 바빴지만 오후부터는 손님 발길이 뜸해졌고 로비는 오히려 조용했다. 소은은 이불 빨래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사장실 앞을 스쳐 지나가다가 문틈 사이로 눈이 마주친 현도와 자연스럽게 웃었다. 이따가 잠깐 들어올래요? 하는 말은 평소처럼 가벼웠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다. 저녁이 되자 둘은 마트에서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와 조용히 사장실 한쪽 탁자에 앉았다. 현도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소은은 그 침묵 속에서도 낯설지 않은 편안함을 느꼈다. 맥주잔을 몇 번 주고받자 입술보다 먼저 눈빛이 달라졌다. 멀찍이 앉아있던 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소은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힘든 하루도 같이 나눌 사람 있으면 안 힘들더라고요. 잠시 뜸을 들인 현도가 한숨처럼 말을 내뱉었다. 나 요즘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널 보면 자꾸 이상해지고 안 그래야 하는데 마음처럼 안 돼. 소은은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술잔 속에 묻었다. 그 조용한 순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현도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손끝이 소은의 손등을 건드린 순간 그녀가 먼저 손을 겹쳤다. 생각 같은 거 그만해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줘요. 그 말 한마디에 현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주 천천히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포개졌다. 창밖에서 가느다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장실 안은 조용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옷깃이 흘러내리고 손끝이 머물던 자리에 뜨거운 온기가 남았다. 겹쳐진 손, 엉킨 숨결, 주저하는 듯 머뭇거리던 입술 끝이 결국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날 밤 두 번째 선은 아무 말 없이 넘어졌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소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러면 나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도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난 애초에 멈출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밤은 길고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던 모텔 뒷마당의 나무들이 창문 너머 흔들리는 듯했고 둘은 그 안에서 서로를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이유도 타인의 규칙에 맞춰 숨을 죽일 이유도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방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유가 되었다. 모텔 복도에 깔린 얇은 카펫 위로 연서의 굽있는 슬리퍼 소리가 똑똑하고 정적을 깨며 울렸다. 늦은 밤인데도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엔 열어둔 노트북이 깜빡이며 재생 중인 CCTV 영상 하나를 비추고 있었다. 연서는 입술을 한쪽으로 물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던 시간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동시에 복도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동안 화면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 순간 연서의 손끝이 떨렸다. 화면을 되감아 천천히 돌려보다가 현도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소은에게 들어가라 손짓하는 장면에서 멈춰섰다. 문은 닫혔고 그 후로 다시 열리지 않았다. 설마 저 안에서. 연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에 깊게 기대앉았다. 설마 진짜야? 목소리는 혼잣말 같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다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몇 분간 정적에 머물던 연서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다. 천천히 복도를 지나 소은의 숙소 문 앞에 멈춰서며 숨을 골랐다. 방 안에선 작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노크하자 소은의 당황한 목소리가 곧 들렸다. 네, 누구세요? 나야, 연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소은은 문을 열며 불안한 눈빛으로 연서를 마주했다. 낯빛은 밝지 않았고 양손은 본능적으로 앞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하려고. 괜찮지? 연서는 시선을 고정한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소은은 당황했지만 뭔가를 숨기는 얼굴처럼 보였다. 연서는 방을 한 바퀴 훑어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현도 오빠랑 자주 같이 있는 것 같더라.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소은의 어깨가 움찔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근데 CCTV 보니까 지난번 비 왔던 날 둘이 같이 사장실에 있더라. 문 닫히고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던데 사장실엔 뭐 볼 게 그렇게 많았을까? 그건 그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퇴근 못했어요. 사장님이 그냥 쉬다 가라고 하셔서. 현도 오빠가 그런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던가? 연서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안에 깃든 말은 예리하고 무거웠다. 소은은 손끝에 힘을 주고 시선을 돌렸다. 뭐라고 변명할 수도 또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연서 씨,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내가 설명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아님 내가 틀린 눈을 가졌다고 말할래. 연서가 한 발 더 다가서자 소은은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좁혀졌고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가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소은의 말은 울음이 섞인 체념처럼 흘러나왔다. 입술은 떨리고 눈은 붉어졌다. 연서는 그런 소은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에 쥔 열쇠 뭉치를 꼭 쥐며 한숨을 길게 뱉었다. 난 지금 너한테 실망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아서 내가 그런 빈틈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도 알 것 같아서. 소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현도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 자신에게 처음 괜찮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었기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고 지켜야 할 선조차 흐려졌다. 오늘까지만 참을게. 그 이후는 나도 몰라. 그 사람, 내 사람이야. 적어도 아직까진. 연서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소은의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소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숨을 토해냈다. 그날 밤 모텔 복도에 남은 그림자는 가시지 않았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소은은 이미 유리창에 맺힌 이슬을 닦고 있었다. 뿌연 유리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유독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흐르더니 이내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은 바깥 날씨 탓이 아니라 자꾸만 시선을 마주치는 현도 때문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아직 이른데 벌써 나왔어요? 현도의 목소리는 낮고 나른했다. 소은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꾸했다. 그냥 오늘은 눈이 빨리 떠졌어요. 뭐라도 해야 잠이 덜 깰 것 같아서요. 현도는 무심한 듯 다가오더니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마른 걸레를 가져갔다. 그리고 유리창 위, 그녀의 손자국 위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에 그들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피곤하죠? 어제 거의 늦게까지 정리했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익숙해서요. 그 말에 현도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말투가 너무 익숙한 듯 들렸다는 걸 느끼며 소은은 살짝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얼굴을 현도는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묘하게 얼버무리는 말투, 달아오른 귓불,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살짝 비치는 목선까지. 손이 닿은 건 우연이었다. 소은이 걸레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을 때 현도의 손이 조금 더 빨랐고 그만 그녀의 손등을 덮쳐버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 낯선 기척 때문에 손을 먼저 뗀 것은 소은이었다. 누가 본 것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일 거예요. 기분 탓이라 해도 괜히 신경 쓰여서요. 현도는 대꾸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끝이 아직도 자신의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아 소은은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방으로 황급히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문을 닫고도 한참을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가슴 위에 얹힌 손을 꾹 누르고 있었다. 그날 하루 내내 그녀는 현도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점심시간이 되어도 말은 꼭 필요한 것만 나눴고 표정은 조심스러울 만큼 단정했다. 하지만 몸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았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그의 체온이 자꾸만 떠올랐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연서는 친정에 간다고 전날 미리 말했고 사장실의 불은 켜진 채였다. 샤워를 마친 소은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숙소 창가에 기대어 사장실 쪽을 바라봤다. 그 불빛이 마치 부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밤이 될 거란 것을. 안 자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문 열릴 줄 알았거든요. 현도의 대답은 너무도 짧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래 곱씹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절절했다. 소은은 망설임 없이 그 방 안으로 들어섰고 현도는 말없이 그녀의 수건을 벗겼다. 물기 어린 머리카락에서 비릿하고도 은근한 향이 번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건 또 실수일까요? 난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그럼 사랑일까요? 이제 와서 사랑 아니면 뭐라 부르죠? 우리가 선택한 건 분명하니까. 그 대화는 입술 위에서 멈췄고 숨결은 빠르게 엉켜들었다. 이번엔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복도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해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해도 이 밤은 그들에게 너무도 완전하고 확실했다. 처음엔 혼란에서 비롯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방 안엔 맥주 냄새도 없었고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손끝이 닿은 아침은 결국 서로의 몸이 포개진 밤으로 이어졌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소은은 손에 든 수건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고 익숙한 동선으로 203호 문 앞에 멈춰 섰을 뿐인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친 시선 하나에 그녀의 걸음이 멈춰버렸다. 그 방의 투숙객은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한 출장 손님이었고 체크인할 때 현도와 간단한 인사만 나눴을 뿐 소은은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낯선 남자의 눈빛이 너무도 강하게 그녀를 뚫고 보는 바람에 어깨가 움찔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실례지만 잠깐만요. 남자가 말을 붙였다. 침착한 말투였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혜진 씨 아니세요? 소은은 말없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질문은 난생 처음이었고 당황스러운 만큼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성함도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그런데 정말 닮으셨어요. 소은이 당황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우철은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구겨지지 않도록 잘 보관된 흑백 사진 한 장. 오래된 사진 속엔 또렷한 눈매에 오똑한 코, 조심스레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거울을 보는 듯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분이 제 아내예요. 이름은 장혜진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묘하게 뭔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 사진 같지만
어쩐지 빈자리가 하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소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낯선 남자가 건넨 오래된 가족사진 속 얼굴은 마치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막 깨어나려는 조각 같았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걸 물으셨어요? 우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아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 몰래 낳은 아이였는데 가정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다고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몇 년 전부터 그게 마음에 걸려서 틈날 때마다 조용히 수소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그냥 느낌이랄까요.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더군요. 소은은 들고 있던 수건 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가슴 안쪽이 무언가로 서서히 휘감기는 기분이었다. 혈연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건 이런 순간일까 싶기도 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근처에 있어요. 출장 때문에 왔다가 내일쯤 안 해도 합류할 거예요. 혹시 만나볼 생각 있으신가요?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답 하나로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잡한 실타래를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정교한 퍼즐 같아서 말이다. 사장실 문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연서는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섰고 탁자 위에 놓인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체크인 기록, 정리된 손님 메모들, 그리고 구석 한쪽에 적힌 작은 메모 그 글씨체가 연서의 눈에 걸렸다. 낯익은 필체였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불안정하게 꺾이는 획, 숫자 하나에도 습관처럼 달라붙는 꼬리. 본인도 모르게 짓던 메모 습관을 연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장실에 혼자 있을 때 종종 메모지나 장부에 혼잣말처럼 글씨를 적곤 했는데 이 글씨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의 손길이었다. 소은이 이 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단 말이네. 연서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참을 조용히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왔다. 소은은 마침 카운터 근처에서 체크아웃하는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소은 씨, 잠깐만. 사장실에 언제 들어갔었어요? 갑작스런 물음에 소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네, 사장실이요? 장부에 당신 글씨가 있던데요. 손님 체크 메모 밑에 작은 글씨로 정리 완료라고 써 있었어요. 현도 씨 말고 그 장부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나랑 당신밖에 없잖아요. 소은은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부정하려 해도 눈앞에서 장부를 들이민 연서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더는 피할 수 없는 기류가 느껴졌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방에 없었고 사장님이 그냥 하루만 재우겠다고 해서. 하루만요. 연서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사장실에 정리 완료 같은 메모는 왜 썼을까요? 침대 정리도 당신이 해줬겠네요. 시트도 갈아주고 베개도 나 대신 그 사람이랑 잤겠죠.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만두세요. 연서가 단호히 잘랐다. 이젠 진심으로 질리는군요. 당장 방 빼요. 지금 당장. 소은은 머리를 숙인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현도가 걸어오고 있었다.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눈빛이 요동쳤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현도 씨, 말해요. 내가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 현도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됐어요. 답 안 해도 다 들었으니까. 그 여자 내가 직접 내쫓을 테니까 현도 씨는 그 입 다물고 계세요. 당분간 손대지도 마요. 소은은 억지로 가방을 꾸려들고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두 손은 떨렸고 걸음은 무거웠으며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로비 쪽을 돌아보았다. 현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 채. 여보, 이 사진 좀 봐요. 내가 말한 그 여자예요. 우철이 핸드폰 화면을 아내 혜원에게 조심스레 내밀었다. 모텔 로비에서 몰래 찍은 사진 한 장. 화면 속의 소은은 창가에 서서 접수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엽서는 분명하게 잡혀 있었다. 혜원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숨을 멈췄다. 손끝이 서서히 떨렸고 입술이 말라가듯 굳어갔다. 이게 누구라고요? 내가 출장을 갔던 모텔에서 봤다니까. 그냥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당신 언니가 떠올랐어. 언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사진 있잖아. 당신이 어릴 적 엄마랑 언니랑 같이 찍은 거. 난 그 사진을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이 여자 그 언니랑 닮은 게 분명해. 혜원은 무언가를 확인하듯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가장자리가 바랜 앨범을 넘기던 손이 멈춘 곳. 8살 무렵의 쌍둥이 자매가 어깨를 맞댄 채 웃고 있는 흑백 사진 한 장. 그 중 한 명이 지금의 소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혜원아, 혹시 내 언니 그때 도망쳤다고 했었잖아. 집안 반대 무릅쓰고 어떤 남자랑. 맞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어. 언니는 결국 가족을 끊고 나갔고 몇 년 뒤에야 사고 소식이 전해졌어. 부부가 함께 죽었다고. 우철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근데 그때 아이 이야기는 없었잖아? 응,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도 아무도 몰랐어. 친척들도 엄마조차도. 혜원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고 우철은 그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망설임 끝에 혜원이 말했다. 그 애를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소은은 멍하니 테이블에 놓인 차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가슴 한켠이 덜컥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모텔을 나온 이후 어딘가 공중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우철이라는 손님이 다녀간 뒤로 낯선 연락이 하나 들어왔다. 소은 씨,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제 아내가 직접 뵙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정중한 말투와 이름을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를 받고 소은은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은 중년 여성의 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말문을 닫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혹시 당신 어머니 성함이 혜진 씨 맞나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몰라요. 혜원의 눈에 순간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 사진 봐줄래요? 사진 속에는 두 소녀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이 지금의 소은과 너무 닮아 있었다. 소은은 숨을 삼키며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누구예요? 오른쪽이 내 언니야. 혜진. 그리고 난 그 동생 혜원이라고 해. 소은의 입에서 무언가 말이 나올 것 같았지만 목 안에서 가로막힌 채 헛바람처럼 끊어졌다. 그럼 나는. 혜원이 손을 뻗어 소은의 손등을 감쌌다. 소은아, 내가 내 언니의 딸일 수 있어. 널 보고 처음엔 정말 놀랐는데 이젠 확신해. 너무 닮았어. 세상이 멈춘 듯했다. 고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불쑥 들어온 순간 소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낯설고 따뜻한 말투, 피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손길, 무엇보다 사진 속 익숙하지 않은 그 웃음이 어딘가 가슴을 울리고 있었다.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소은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하루가 모텔 방 청소와 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풍경이 차창 너머로 펼쳐지고 있었다.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혜원의 남편 우철이었고 옆자리에는 어쩐지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스한 시선을 보내는 혜원이 앉아 있었다. 우리 집이 조금 크긴 해요. 놀라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여긴 당신 집일 수도 있으니까요. 혜원의 말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소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믿기지 않았다. 정말 자신에게 가족이 생긴 걸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차는 대문이 열리는 자동 철문을 지나 넓은 마당이 있는 저택 앞에 멈춰섰다. 낡은 기숙사와 좁은 모텔 숙소에 익숙한 소은의 눈에는
영화 세트장 같은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 고요한 응접실, 책이 빼곡히 꽂힌 선반들. 차가운 냉기 대신 오래된 나무와 따뜻한 나탄향이 풍겨왔다. 소은아, 잠깐 여기 앉아봐요.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좀 있었어. 혜원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리 언니, 그러니까 내 엄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성격은 고집도 있었지만 눈물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지. 아버지,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는 좀 완고했어.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고 집안의 명예가 어쩌고 하는 그런 분이셨지. 소은은 혜원이 건네주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언니가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집안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반대했지. 두 사람은 결국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고 우린 그 뒤로 소식을 끊겼어. 결혼식도 못 받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됐어. 그리고 교통사고요? 소은의 입에서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혜원은 놀란 듯 소은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고였어.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언니 부부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지. 두 사람은 현장에서, 그리고 넌 그때 집에 없었다고 했대.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우린 그 사고로 너까지 잃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소은은 멍하니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보다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정말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그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한테 가족은 있어. 내가 있어.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은 곁으로 와 천천히 소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헤어진 자매처럼. 마치 엄마 대신 품에 안기려는 조카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소은은 처음엔 멈칫하다가 결국 그 품에 고개를 묻었다. 따뜻했다.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냄새 같기도 했다. 어딘가의 공기처럼 언제나 존재하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 감정.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도 돼요? 소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혜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도와줄 거야. 고생 그만하고 아프지 말고 혼자 울지도 말고. 그날 저녁 소은은 혜원의 집 게스트룸에서 하늘색 침대보 위에 몸을 뉘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도 골목길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잠시 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다. 악몽도 비명도 없는 잠. 마치 품에 안긴 채 재워지는 아이처럼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의 집에서 잠들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소은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정장 차림에 단정히 묶은 머리가 낯설었다.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긴장감은 단순히 첫 출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긴장감은 모텔에서의 날들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세계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로비를 지나며 마주친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몇몇은 그녀를 어색하게 힐끔 보기도 했다. 혜원 대표님의 조카라는 수식어는 이미 건물 안에 퍼질 만큼 퍼져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소은 씨, 회의실로 오세요. 오늘 첫 배치 부서 미팅이 있어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차 대리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안고 회의실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모텔의 어수선한 복도와 시트 구겨진 침대, 그리고 그 방 안에 잊지 못할 시선과 숨결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은 이 회색 정장 안에 갇혀야 했다. 그녀는 이제 모텔의 소은이 아니었다. 혜원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이 회사의 신입사원이자 미래에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소은아, 오늘 어땠어? 점심시간 대표실에서 혜원이 소은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엔 혈연이라는 말보다 더 단단한 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처음이라 정신없었지만 재밌었어요.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긴장되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게 익숙한 편이라.
그건 내가 어디에서든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기대도 해. 내가 있는 이 회사에 들어왔잖아. 기댈 사람도 믿을 사람도 곁에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면 돼. 소은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근데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를 배운다는 말이 어색했어요. 누가 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다 눈치로 익혔고 경험으로 터득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게 안타까워. 그게 누굴 탓하겠니?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이 회사의 공동대표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그건 내가 원할 때만. 후계자요? 소은의 눈이 조금 커졌다. 혜원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 대표님이 조카에게 사무실 물려주려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릇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소은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저 제대로 배워볼게요. 이제 그쪽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모텔 같은 데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절대. 그 다짐은 가벼운 선언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안정된 삶이 소은에게는 발끝부터 손끝까지 전신을 끌어모아야 겨우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소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 그 남자의 옅은 눈웃음과 저녁 맥주잔을 부딪히던 장면이 스미듯이 떠올랐다. 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잊지 못할 것을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밤 그녀는 혜원의 집 게스트룸 책상에 앉아 자기 이름이 선명히 적힌 명함을 꺼내 들었다. 이소은 기획본부 신입사원, 삐뚤빼뚤한 고아원의 이름표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레 한 문장을 덧붙여 적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출장지로 향하는 차 안, 소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지형의 시선을 빼앗겼다. GPS는 아직 몇 정거장 남았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가방을 움켜쥐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벌떡 일어난 자신이 낯설었다. 차창밖 고도 끝에 작게 걸린 간판이 시야를 끌었다. 월영장 모텔. 그 5글자가 허공에 떠 있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내려앉았다. 아직도 그대로였다. 글자 끝이 부서진 듯한 초록색 간판도, 철제 난간에 걸쳐진 화분도, 정문 옆 늘어진 바람막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시간도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소은은 무의식처럼 발을 옮겼다. 도로 옆 인도를 따라 천천히 모텔이 보이는 위치까지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길을 허겁지겁 달려가 미소를 숨기며 문을 열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명함이 꽂힌 가방을 어깨에 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306호 그 방번호 왜 아직도 기억나지? 그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손을 뻗어보는 흉내만 냈다. 가만히 손끝이 공기를 더듬듯 허공에서 맴돌았다. 그 방에서 들었던 숨소리, 다정한 말투, 그리고 차마 다시는 꺼낼 수 없는 밤의 속삭임이 하나씩 스쳐갔다. 혹시 그쪽도 여기 투숙객이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소은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의 남자, 흡사 직원처럼 보이는 이가 묘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아니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예전에 머문 적이 있어서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어딘가 들킨 기분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투숙객보다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방은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예전 손님들이 가끔 다시 찾아오긴 해요. 아련한 기억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남자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돌아섰고 소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호텔 근처의 카페에 앉아 소은은 자신이 왜 그 모텔 앞까지 갔는지 곱씹었다. 일은 잘 풀리고 있었다. 혜원은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고
회사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은 그리움이 모르는 사이 그녀의 발을 그곳으로 끌어당겼던 것이다. 다 끝난 일이잖아. 지나간 사람이야. 소은은 커피잔을 쥔 채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시간도 거리도 명함도 그를 마음속에서 지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차라리 그가 한 번만이라도 붙잡았더라면, 아니,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밤 숙소에 돌아와 누운 침대 위. 소은은 베개 싯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임처럼 한마디를 흘렸다. 그때 당신도 나처럼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은이 정장을 입고 나타난 날은 이상할 만큼 하늘이 맑았다. 비가 한참 내렸던 그 주의 끝자락에서 햇빛은 유난히 투명했고 도로 위엔 바람조차 적당했다.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들은 거래처 로비에서 현도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안내를 받던 여자의 옆모습을 보고 순간 멈춰섰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도와드릴 박소은 대리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웃고 있었고 발음도 또박또박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모텔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의 다급함이나 순진한 기색은 하나도 묻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들었을 때 현도는 뒷머리부터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소은이었다. 자신이 매일같이 이름을 불렀고 손끝에 감쌌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떠올리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깔끔한 재킷에 무표정한 얼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소은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소은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업무 중엔 이름 대신 직책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말이 현도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장난스러움도 없고 부끄러운 듯 눈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말 그대로 선을 긋는 목소리였다. 마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동안 잘 지냈어요? 현도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자신의 그 유약함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소은은 시선을 그의 왼편 어깨에 얹은 채 공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네. 그쪽은요? 모텔은 아직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예요. 나도 그대로고. 그 말에 소은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남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돌아섰고 그의 앞을 지나치며 아주 짧게 덧붙였다. 현도 씨, 더는 저를 그 방 안에 두지 말아요. 전 이제 거기 없어요. 그날 밤 현도는 한참 동안 모텔 사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소은의 손글씨가 남아있지 않았고 방번호가 적힌 장부도 달력도 새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도 자꾸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것 같은 의자와 그녀가 올려뒀던 맥주 캔 자리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은아. 하지만 바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가 머물던 그 자리엔 여전히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회색 유리창을 닦으며 나는 문득 그 모텔의 작은 창문을 떠올렸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었고 그에게는 잠시 머물다 간 바람 같은 존재였다. 이제는 이름 석자만 남았고 그조차도 그가 다시 꺼내드릴 일은 없겠지만 그 시절의 나는 그에게 전부였고 그는 내게도 처음이었다. 소은 부장, 오늘 회의 안 늦으시겠어요? 회원의 목소리가 내 뒤를 타고 흐르며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챙겼고 복도 끝 유리 벽을 향해 발을 옮겼다. 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적어도 지금은요. 또 회피하네요. 요즘 연락 왔다면서요? 나는 멈춰선 채 미소를 지었다. 왔어요. 2번. 부재중으로. 왜 안 받았어요? 받아도 묻고 싶은 말이 없더라고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 대답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너무 궁금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번호를 쳐다봤다. 받지 않은 건 다시는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현도의 이름을 떠올린 건 어제 저녁
우연히 혜원이 보여준 신문기사 속에서였다. 소규모 모텔, 대형 체인과 경쟁하다는 기사 제목 아래 사진 속에 흐릿하게 찍힌 익숙한 어깨선이 있었다. 여전히 그는 모텔을 운영 중이었고 표정은 의외로 편안해 보였다. 사랑은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 남은 건 뭐예요? 혜원이 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답했다. 사람이요. 나도 이제 사람 중 하나예요. 누군가의 여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사람.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히지 않았다. 내가 망쳐놓은 것도 있었고 그도 나를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 서로에게 선을 넘은 만큼 책임도 함께 나눠 가진 셈이었다. 사랑은 그때, 그날, 그 시간에만 진실이었다. 지나가면 미련이 되고 남기면 죄책감이 되고 잊으면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였다. 나는 그 방을 나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나는 나를 찾았어요.